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어릴 때에는 큰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다가 점점 현실과 타협하게 되죠. 예전에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요즘 들어선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대단한 언론인, 진행자가 꿈이 아니라요. 좋은 생활인이 되는 게 목표인 사람입니다. 좋은 생활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이 주는 직위,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동료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내 직업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됩니다. 저에겐 이들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너무 대단하고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요. 좋은 생활인으로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지키는 한 주 되시기를 생생경제가 응원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파 가격이 내려도 너무 내렸어요. 맞아요. 이게 심각한 것 같은데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제가 최근 들어서 양파에 대해서 좀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 가격이 정말 말씀 그대로 너무 낮거든요. 이 지금 도매 시장에서는 정말 표현을 하자면 양파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산지에서 들여오는 양파를 이제 경매를 해서 낙찰되는 가격이 경락 가격이라고 제가 한번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그 양파 경락 가격이 키로당 456원이었고요. 이 지난주 금요일이 399원이었으니까 정말 최근 시세 자체가 1kg에 300원대 후반에서 400원대 초중반으로 좀 너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양파 시세가 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정부와 농협에서 양파 2.6만 톤을 긴급으로 추가 수매한다고 합니다. 네.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급량을 조정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급한 물은 끌 것 같은데 소비 관련해서는 좀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네, 사실 내수시장만으로는 양파의 수요를 좀 모두 충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격리라고 해서 이 정부에서 양파를 사들이면서 공급량은 그렇게 조절을 하면서 해결할 예정이고요. 반면에 가장 중요한 수요는 이 다른 국가로 양파를 수출하면서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양파를 다른 국가로 수출할 때 기존에는 29%를 지원하던 물류비를 이제는 38%로 지원을 확대를 해주고요. 반면에 업체들이 서로 이제 너도 나도 가격을 너무 낮춰서 수출을 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 업체 간의 경쟁이 심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가별 또 품위별로도 수출 최저 가격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농식품부에서는 이 양파 수출이 단기적으로가 아닌 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정책도 병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뉴스 보니까 이 대형 유통업체에서 양파 가격을 좀 내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매 가격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경락 가격하고 도매 가격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소매 가격만 좀 유독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두 달치 가격 추이를 보면요. 이 소매 가격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5월에는 키로당 평균 가격이 2,800원에서 1,900원대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네. 이 5월 말부터 6월 들어서는 평균가가 1,600원대에서 1,700원대로 좀 내려오더니 이 지난주에는 평균 1,563원에 거래가 되었었거든요. 이렇게 소매 가격도 좀 움직인 이유로는 이 농식품부에서 양파 소비 확대 정책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물량을 많이 풀었기 때문인데요. 농식품부에서 이 소비 촉진 행사를 6월 초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딱 그 시기에 가격이 낮아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좀 저렴한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 이 양파 가격 좀 전달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반면에 가격이 오르고 있는 품목도 있겠죠? 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품목이 쪽파인데요. 봄철 쪽파 최대 주산지가 이제 충청남도 아산이랑 예산 쪽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작기가 좀 끝나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출하량이 거의 소진이 되어서 시장 내 물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매가는 6월 초에 이제 키로당 평균 4,500원에서 지난주가 이 최고가인 7,300원을 찍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조금 내려와서 이 평균가로 6,800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소매 역시 일주일 새 25%나 올랐는데요. 이 키로당 평균 6,080원에서 지난주는 7,600원에 판매가 되었고요. 근데 원래 도매 가격하고 소매 가격 간에 좀 시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도매 가격이 이제 거의 7,000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 쪽파 소매 가격은 지금 키로당 8,000원대 초중반 정도까지 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생생경제 청취자 여러분들 이번 주엔 좀 양파를 많이 소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몸에도 좋고, 또 맛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양파 관련된 요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1년 만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정태수 회장은 1년 전 사망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 한보 사태가 터졌을 때 어렸을 때라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요. 국가부도의 날 영화를 보면서 한보가 IMF의 아주 큰 원인처럼 나오는 걸 보고 그때부터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저같이 한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아련하게 기억나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생경제 19시절 서울대 박상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보 사태 터졌을 때 교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 그렇군요. 그때 네. 그래도 외신을 통해 뉴스를 통해서 IMF 또 그 네. 원인이 한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네, 당연히 그렇고요. 먼저 한국 경제에 계속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렇죠. 네,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네, 한보 사태가 사실 97년 1월 초에 터졌죠. 한보철강이,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부도 처리되면서 한보그룹이 당시에 재계 14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보그룹이 일단 해체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곧이어서 얼마 있지 않아서 기아그룹, 당시에 기아그룹이 재계 한 8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기아그룹이 또 무너지고, 네. 네, 그리고 연속적으로 중견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진로, 혜태, 산미 이런 중견 재벌들까지 다 무너지면서 이른바 IMF 외환 위기의 전조 또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97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세하게는 어떤 기업들이 무너졌고 이 기억이 없는데 기아는 명확하게 생각나는 게 제 친구 아빠가 기업을 다니시다가 이 사태로 정말 일자리에서 잘렸거든요.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밖에 몰랐는데 이번에 제가 영화를 보고 한보그룹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음마아파트도 한보그룹이 지었고요. 구룡마을도 한보 거였다면서요. 이 한보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한보그룹을 만든 정태수 회장이라는 분이 상당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출신이세요. 네. 그리고 50대 초반에 퇴직을 해서 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좀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게요. 그런데 네, 회사 설립하고 막바로 한보주택이라는 걸 만들고 이 한보주택이 음마아파트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음마아파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80년에 한보철강을 세우면서 이른바 재벌 반열에 들어가게 되죠. 네. 52 이렇게 늦은 나이에 시작한 사업이 소위 이렇게 대박이 나려면 두 가지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정말 실력이 뛰어나거나 네. 아니면은 뒷배가 있거나 어떤 거였습니까? 성장 배경. 네,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후자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보의 성장과 또 한보의 몰락 또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도피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재벌의 정경유착 문제를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보가 아마 세무공무원 하시면서 뭔가 그런 정경유착이라든지 비리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습득을 하신 것 같아요. 학습을 아주 철저하게 하신 거죠. 네. 네. 거의 뇌물에 의존해서 정경유착을 통해서 새로운 사고가 오고 그러면서 무리한 확장들 또 은행의 차입을 통해서 무리한 확장을 했었던 거죠. 한보그룹이 해체될 당시에 부실 대출 규모가 그 당시 돈으로 5조 원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었고요. 그래서 수사를 시작하고 한 다음에 정관계 또 은행장 이런 분들이 거의 줄줄이 구속이 되는 사태로 벌어졌죠. 그래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까지 구속되는 사건이 됐고요. 건국 이래 최대 금융 비리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 경알못인 저는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경제적인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게 되니까 약간 팩트가 아닌 걸 팩트라고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국가부도의 날을 영화를 보면 정말로 대출해줄 때 대출해는 준 은행 지점장이 그 대가로 막 몇 억씩 갖고 한 번에 검사도 안 하고 사인해서 그냥 대출해주고 이런 일이 정말 있었습니까? 이 한보 사태 때요? 한보 때 이제 사건을 보면은 그게 이제 은행장이 독단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요. 정치권이라든지 권력기관과 유착관계에서 했을 가능성이 사실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그 한보 사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장관들이라든지 유력 정치인 그리고 은행장 네. 이런 분들이 줄줄이 구속이 됐고 그게 지금 일부 영화에 반영이 됐습니다. 국가부도의 날 며칠 전에 사실 제 와이프가 보더라고요. 네. 그 영화가 부분적인 일부 부분에서는 사실과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IMF를 정부가 신청했을 때 이른바 컨스피러시 티어리 같이 그리는데요. 그건 꼭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가 올 때까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이 부실한 정경유착에 의한 부실화 문제 같은 것들을 제대로 못 봤다는 문제죠. 네. 외환위기가 오른 것을 충분히 예측도 못하고 준비가 안 됐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외환이 부족해서 IMF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좀 컨스피러시 티어리 같이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이후에 다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제를 재건할 때 그 당시에 또 정경유착 문제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문제 이런 거는 또 영화에서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보 사태가 IMF에 정말 방아쇠를 당기는 사건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청문회가 열렸는데 구치소에서 첫 청문회가 열렸었다면서요? 네, 그 당시에 이렇게 중계도 하고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정태수 회장이 아주 노예하신 분이라서 왜 요즘 보면은 재벌 총수들이 감옥 가면은 휠체어 타고 재판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이 휠체어 타고 나타난 첫 번째 재벌 총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휠체어 패션의 원조. 네네. 그것도 사진들이나 그 당시 기록들 보면 굉장히 초췌한 얼굴로 정말 그 당시도 고령이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몸이 안 좋은 거 아니냐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는데 지금 사남 주장에 의하면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확인은 물론 해봐야겠습니다만 95세까지 아주 장수를 하신 걸로 봐서 대단한 연기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당시에 본인을 주인이라고 하고 임직원을 머슴이라고 표현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발언을 입에 오르내렸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이게 정말 유명한 발언이죠. 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청문회 당시에 직원 회사 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과 본인 이야기가 맞지 않다고 추궁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인인 내가 알지 모습이 어떻게 알겠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게 우리 재벌들이 보여주는 이 노사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이죠. 네. 정주영 회장도 그런 일화가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문경영인으로서 아주 그때 평판이 높았을 때가 있죠. 그래서 한번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대보느냐. 우리나라에서 전문경영인 숫자가 몇 명쯤 됩니까? 그랬더니 몇 명쯤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명박 군은 아마 거기 제일 꼴찌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그렇다는 정말 하나 고민에다가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정근대적인
황제 경영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진 예들이죠. 아마 40대 후반부터는 지금 이 한보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새록새록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 이후의 세대들은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오늘 생생경제에서 이 옛날 옛적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20년도 더 된 이 일이 사실 대한민국 내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통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못 잡고 돌아가셨다는 주장이 맞다면 결국 못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체포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나 수사기관의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당연히 그런 의심이 가고요. 첫 번째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것이 이 정도의 큰 금융사건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에 특별 사면을 받아요. 2002년이 김대중 정부 끝나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때 특별 사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영동대 이사장으로 또 일을 하다가 72억 횡령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2007년입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예요. 그때 이게 병인 때문에 일본에 가서 치료받겠다고 해서 출국을 허용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때 사라져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아들이 지금 잡혀서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 시민권도 받았다고 그러고 캐나다 영주권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들이요? 나와요. 네. 이것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렵죠, 엄청. 네, 그리고 이제 한미 공조를 통해서 다 외교부를 통해서 범죄 사실이 문의가 와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가명으로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 이게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못 잡은 거냐 안 잡은 것이냐 그리고 또 하필이면은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나서 아들이 국내에 잡힌 형태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의혹이 가죠. 그러지 않아도 함부라는 사건 자체가 엄청난 정경유착 비리를 갖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선상에서 보면은 상당히 의혹이 있고 검찰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못 내놓는다면은 이건 정말 거대한 컨스피어러시 티어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보 사태가 지금 국세 체납액이 2,225억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저는 한보 문제의 핵심은 결국 21년 전의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니 이 정경유착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기승전 재벌개혁님이신 우리 박 교수님께서 진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부모님들은 재벌개혁을 기업 때리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사실 재벌개혁은 기업 살리기를 하자는 거죠. 우리가 재벌총수일가를 기업과 자꾸 혼돈을 시켜서 재벌총수일가가 일탈행위,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하는 것들을 막게 하자는 개혁을 하자는 것을 마치 기업 때리기다. 기업가 정신을 죽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한보 사태를 보더라도 전혀 그것은 그런 재벌개혁에 잘못된 논의들은 근거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재벌개혁이라는 것은 총수일가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일치되도록 교인 체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경유착 을 통한 과도한 사회적 영향력,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재판, 특별사면이라든지 형집행 정지 이후에 또 잠적하고 그리고 한 10년 훨씬 지나서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유사한 일들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작년에 대한항공 갑질 문제라든지요. 아시아나항공에서의 문제도 있었고 또 지금 재판 벌어지고 있는 삼성 관련된 삼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형태와 양상은 좀 다르지만은 정경유착, 경제적 집중의 문제 그러면서 시장 경제의 근본적인 원칙과 법의 지배가 무너지는 이게 바로 재벌의 문제고 이걸 바로잡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건 국민적인 자각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태는 변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삼바 사태 계속 다뤘는데 근데 조금 교수님 희망적인 건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 총수와
대기업을 조금 분리해가는 네. 그런 사고의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현장에서 네.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네. 21년 후에는 정말 이런 한보 사태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교수님과 제가 좀 가져봅니다. 교수님, 우린 7월 첫 주에 만나야죠? 네. 그렇죠. 네, 7월 첫 주에 신박 세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